자, 로마는 왜 쇠퇴했을까요? 하면 아마 대부분 폭군 네로나 칼리굴라 이런 인물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진짜 이유가 완전히 다른 데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로마 쇠퇴의 이면에 숨겨진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거대한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거미줄처럼 뻗은 도로, 완벽한 수도시설, 발전된 법률까지 로마는 정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프라를 갖췄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 대단했던 문명이 계속 뻗어나가지 못하고 결국 퇴보의 길을 걸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우리가 알던 역사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풀어갈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견지망월입니다. 말 그대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다가 정작 봐야 할 달은 놓친다는 뜻이죠. 로마의 쇠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손가락으로 봤고 그들이 놓친 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손가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로 황제가 죽고 난 뒤에 그 엄청난 혼란기 말입니다. 흔히들 로마가 왜 망했냐고 물으면 칼리굴라가 미쳤고 네로가 무능해서 그랬다고들 하죠. 하지만 이 자료는 바로 그게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손가락에 불과하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서기 69년. 정말 믿기 힘든 해였는데요. 단 1년 사이에 황제가 3명이나 갈아치워집니다. 살해당하고 자살하고 또 군중에게 맞아 죽고 정말 끔찍한 혼란이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로마가 망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이 모든 혼란이 병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몸속 깊이 퍼진 병이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병, 그러니까 우리가 봤어야 할 저 하늘의 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 시선을 확 돌려서 그 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분석이 말하는 로마 쇠퇴의 진짜 이유, 바로 로마가 놓쳐버린 문명의 거대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기회의 한가운데 딱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이 자료는요, 만약 그의 비전이 실현됐다면 단순히 로마의 운명뿐 아니라 인류 역사의 물줄기 자체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카이사르가 꿈꿨던 미래와 당시 원로원이 바라보던 현실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약육강식의 낡은 시대를 끝내고 모두가 함께 사는 공존의 시대를 열려고 했어요. 반면에 원로원은 어땠나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낡은 질서에 매달려서 눈앞에 권력 다툼, 그러니까 카이사르를 죽일 생각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결국 카이사르의 암살은 그냥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이 사라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가려던 인류의 발목을 잡아챈 거대한 비극이었어요.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악성 종양을 남겼고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반문명적 범죄들의 서막을 연 셈이죠. 이게 바로 로마가 놓쳐버린 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좀 밋밋하겠죠? 더 놀라운 건요, 때로는 진실을 기록해야 할 바로 그 역사가 우리의 눈을 가리는 손가락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역사가 요세푸스입니다. 그가 쓴 유대전쟁사는 오랫동안 굉장히 중요한 역사 자료로 인정받아 왔는데요. 이 분석은 그의 기록이 어떻게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었는지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유대인에 대한 순수한 복수심 때문에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다고 기록했어요. 하지만 다른 기록들을 교차 확인해 보면 이야기가 완전 다릅니다. 당시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집트에서 제국의 돈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고요. 그의 아들 티투스는 오히려 유대 왕과 아주 가까운 동맹관계였습니다. 요세푸스의 주장과는 정반대죠. 그래서 이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역사의 기록조차 진실을 가리는 손가락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손가락과 달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분석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역사를 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는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황제가 미쳤다더라, 정치적으로 혼란했다더라, 어떤 기록에 이렇게 쓰여 있다더라, 이런 표면적인 증상에만 매달리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그 너머에 있는 달을 보는 겁니다. 바로 인류가 함께 잘 살자는 거대한 비전이 실패했다는 더 근본적인 원인을 꿰뚫어 보는 거죠. 따라서 이 자료가 내린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로마의 진짜 비극은 칼리굴라나 네로 같은 황제 한두 명의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를 이끌어갈 거대한 비전을 사회 전체가 잃어버린 집단적인 실패였다는 겁니다. 이 로마의 이야기는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의 진짜 문제, 그러니까 저 하늘의 달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리키는 자극적인 손가락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우리 스스로에게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뭐 콜로세움이나 잘 닦인 도로, 아니면 그 막강한 군단 같은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아마 스쳐 지나가죠. 정말 인류 문명의 정점에서 아주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순간 그 찬란했던 로마가 왜 퇴보의 길을 걷게 됐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꽤 도발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네, 사실 오늘 분석의 재미있는 점이 로마 쇠락의 원인을 칼리굴라의 광기나 네로의 무능함 같은 그런 황제 개인의 문제에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대신에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제시했던 문명사적인 도약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좌절되었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네로 사후의 극심한 혼란기, 이른바 4명의 황제의 해를 거쳐서 베스파시아누스가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구축했는지를 추적하죠. 특히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탐구의 목표가 명확해지네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로마의 역사적 퇴행을 둘러싼 그 복잡한 인물과 사건들의 관계를 한번 파헤쳐보는 것. 흔히 알려진 이야기 너머에 저자가 주장하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 그 자체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실체에 한번 다가가 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의 첫 장은 로마가 엄청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더라고요. 인류 문명이 말 그대로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있었고요. 맞아요. 저자는 카이사르를 그냥 단순히 뛰어난 장군이나 정치인으로만 보질 않아요. 온갖 갈등과 경쟁으로 분열된 세상을 끝내고 인류 전체의 공존과 번영을 모색한 일종의 선각자로 그리고 있거든요. 갈리아 원정기만 봐도 정복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또 그들을 로마 시민으로 포용하려는 태도가 드러나요. 아,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생각이었겠네요. 그럼요. 이건 시대를 수십 년은 앞서간 비전이었던 거죠. 마치 오늘날의 유엔 정신 같은 걸 그때 이미 구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원대한 꿈의 결과는 결국 비극적인 암살이었죠. 자료에서 이 암살을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들이운 먹구름이었다고 표현한 게 참 인상 깊었어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원로원 의원들의 근시안적인 판단 때문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카이사르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물로 그의 후계자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지목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저자의 시각이 아주 날카로워지는데요. 아우구스투스요? 네. 아우구스투스를 보통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연 위대한 황제로 평가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립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오직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또 신격화하는 데만 몰두하면서 카이사르가 여러저리라 했던 그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린 인물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를 이룬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문명의 질적인 도약, 그 거대한 흐름 자체를 거꾸로 돌려버렸다는 비판이군요. 굉장히 신선한 관점인데요? 네. 실제로 이 시기부터 로마 사회는 내적으로 정체되기 시작해요. 창의적인 생각보다는 기존의 질서를 그냥 유지하는 데 급급하게 되죠. 자료는 이 시기 유대 땅에서 구세주, 그러니까 메시아나 종말론 같은 관념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간 것도 이런 시대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아, 현실 세계에서의 진보가 막히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초월적인 구원을 갈망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 카이사르의 죽음과 아우구스투스의 집권은 인류사적 진보가 아닌 기나긴 퇴행의 시작점이었다는 게 이 분석의 대전제입니다. 자, 그렇게 거대한 퇴행이 시작됐다는 배경을 깔고 이제 저자가 말하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즉 표면적인 사건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네로 왕제의 죽음 이후 그 1년간의 대혼란기 말이죠. 서기 68년 네로가 죽은 뒤 로마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권력 공백 상태에 빠진 거죠. 뭐 아시다시피 네로는 국정은 내팽개치고 예술가 놀이에만 빠져 살다가 결국 측근들에게까지 외면당했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끝내자 제국의 야심가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황제 자리를 놓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주자가 당시 이스파니아 총독이었던 갈바였어요. 원로원의 지지를 받아서 황제가 되긴 했는데 출발부터 좀 삐걱거렸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나이도 이미 73살, 고령이었고 인심도 전혀 얻지 못했다고 나오네요. 노련한 정치가가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요. 로마에 입성하자마자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요. 결정적으로 당시 막강한 근위대가 다음 황제로 밀고 있던 오토를 대놓고 무시하고 엉뚱한 인물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 근위대를 적으로 돌린 거군요. 네, 이건 뭐 정치적으로 자살행위라 다름없었죠. 결국 즉위 7개월 만인 서기 69년 1월 15일에 분노한 근위대와 오토에게 허무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7개월 만에요? 와, 황제 자리가 그야말로 독이 든 성배처럼 느껴지네요. 그럼 그 갈바를 죽이고 두 번째 황제가 된 오토는 좀 오래 갔나요? 아니요, 그의 시대는 더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3개월이었죠? 3개월이요. 네. 갈바를 제거하고 황제가 되긴 했지만 그의 앞에는 게르마니아 군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비텔리우스라는 더 강력한 경쟁자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알프스 남쪽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전세가 불리하다는 보고를 받자 더 이상의 희생을 막겠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나름대로 로마인다운 최후를 선택한 셈이죠. 정말 혼돈의 연속이네요. 갈바는 7개월, 오토는 3개월. 이건 뭐 목숨을 건 의자 뺏기 게임 같아요. 그럼 그 게임의 세 번째 승자인 비텔리우스는 좀 달랐을까요? 손쉽게 로마에 입성해서 황제가 됐다는 점에서는 달랐지만 그 이후의 행보는 네로와 판박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는 엄청난 대식가의 사치광이었다고 해요. 매일같이 초호와 파티를 열면서 이미 바닥난 황실 재정을 아주 거덜 내버렸죠. 결국 그를 황제로 만들어준 핵심 지지자들마저도 등을 돌리게 됩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로마의 최고 권력자가 3번이나 갈아치워진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세뮌의 황제가 그야말로 스쳐 지나가는 혼란 속에서 마침내 네 번째 도전자이자 최후의 승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베스파시아누스죠. 그런데 그는 앞선 인물들과는 달리 로마의 유서 깊은 귀족 출신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 혼란을 평정하고 새로운 왕조를 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점이 베스파시아누스의 위대함이죠. 그는 출신 성분은 낮았지만 뭐랄까 잔뼈 굵은 군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브리타니아 침공에서 선봉대장으로 활약하면서 20개가 넘는 도시를 점령한 그런 전설적인 경력도 있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에게는 아주 든든한 파트너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파트너요? 네, 바로 당시 시리아 총독이었던 무키아누스, 그리고 유능한 군인이었던 아들 티투스였죠. 아, 그러니까 그의 군사적 능력뿐만 아니라 제국의 핵심 군사력을 양분하던 두 세력을 하나로 묶는 그 정치력이 성공의 진짜 열쇠였군요. 당시 로마 제국의 핵심 군사력이 라인, 도나우강 군단하고 시리아, 팔레스타인 군단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니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대 지역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군단을, 무키아누스는 시리아 군단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이 둘이 손을 잡았다는 건 제국의 동방 군사력 전체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의미였죠. 비텔리우스를 지지한 라인 군단과 대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의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그의 부상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정말 치밀하고 전략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황제가 되려고 나선 게 아니라 갈바가 즉위했을 땐 아들 티투스를 축하사절로 보낼 정도로 신중했으니까요. 맞아요. 처음에는 내전을 원치 않았던 거죠. 하지만 티투스가 로마로 가던 중에 갈바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서기 69년 7월 1일 마침내 이집트 총독을 시작으로 동방 군단 전체가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추대합니다. 그러자 동맹인 무키아누스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하죠. 비텔리우스 군대는 어떻게 됐나요? 제대로 싸워보긴 했나요? 아니요.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없이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아, 정말요? 네. 이미 비텔리우스에게 실망한 병사들이 많았거든요. 이탈리아 북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비텔리우스 쪽 병사들이 대거 투양하거나 도망가 버렸죠. 결국 그해 12월에 로마 시민들에게 붙잡힌 비텔리우스는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원로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만장일치로 베스파시아누스를 새로운 황제로 추대합니다. 10개월이나 이집트에 머물렀다고요? 보통 권력을 잡으면 최대한 빨리 수도 로마로 가서 황제 자리를 굳히려고 할 텐데 정반대의 행보라니 정말 의외입니다. 그 10개월이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군요. 바로 거기에 그의 치밀함과 현실 감각이 있는 거죠. 로마가 비어있는 그 10개월 동안 그는 3가지 중요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첫째는 역시 돈, 즉 재정 확보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곡창지대였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면서 비텔리우스가 탕진해버린 황실 재정을 복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어요. 황실 소유 토지를 팔고 유대와 그리스의 부유한 상인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았죠. 권력을 잡아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한 거네요. 정말 실용적인 사람이었군요. 그렇죠. 둘째는 정치 안정이었고요. 로마에서는 동맹인 무키아누스가 수도의 치안을 안정시키고 비텔리우스 지지 세력을 끌어안는 작업을 했습니다. 또 베스파시아누스의 낮은 신분을 보완하고 그의 권력을 법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 원로원을 통해 모든 절차를 완비했죠. 마지막 셋째는 군사 대비였습니다. 아들 티토스가 동방의 유일한 위협이었던 파르티아 제국의 침공에 대비하며 국경을 안정시켰어요. 말 그대로 완벽한 팀플레이로 권력 기반을 다진 후에야 서기 70년 10월에 유유히 로마에 입성한 겁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이렇게 치밀하게 권력 기반을 다지는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아들 티투스가 유대 반란을 진압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자료는 우리가 흔히 아는 로마군의 잔혹한 유대인 학살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저자가 말하는 달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전이라는 손가락을 살펴봤다면 이제 이 자료가 정말로 가리키고 싶어하는 달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죠. 저자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 특히 유대전쟁사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냅니다. 특히 베스파시아누스가 유대인에게 원한을 품고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다라는 식의 기록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강하게 반박해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니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당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혹시 자료에 그의 의도에 대한 분석도 있나요? 아주 주요한 질문입니다. 저자는 요세푸스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해요. 요세푸스는 원래 유대 반란군의 지휘관이었다가 로마군에 투항해서 베스파시아누스 부자의 후원을 받게 된 인물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는 로마인 독자들을 위해 글을 써야 했어요. 따라서 유대 반란의 원인이 로마의 폭정이 아니라 유대인 내부의 광신적인 극단주의자들 때문이라고 설명해야만 했죠. 동시에 함락 이후의 참상을 극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민족에 대한 연민도 드러내야 하는 아주 복잡한 줄타기를 해야 했던 겁니다. 자신의 생존과 역사라로서의 양심사에서 나온 기록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요세푸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뭔가요? 가문과 당시 유대 왕실의 관계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는 당시 유대 분봉왕이었던 아그레파 2세와 아주 절친한 사이였고요. 그의 여동생인 베르니게와는 로마가 떠들썩할 정도의 연인 관계였어요. 아, 연인 관계요? 네, 이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유대인 전체에 대한 원한을 품고 무차별적인 학살을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한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다고 분석하나요? 복수가 아니라 재정 안정과 질서 회복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에 대항한다는 명분 아래 여러 세력이 서로 죽고 죽이는 내전 상태였어요.
자료에 따르면 크게 세 세력이 있었는데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 세 집단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모두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이었던 건 맞죠? 그들 사이에 왜 내분이 일어났는지 간단히 짚어주시면 티투스의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첫째는 성전을 장악한 젤롯당, 즉 열심당원들이고, 둘째는 안토니 요새를 차지한 기스칼라 요한의 무리, 마지막으로 시가지를 장악한 시카리당이라는 극단적인 암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반로마를 외쳤지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를 이단으로 몰아붙이면서 끔찍한 사력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아,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군요. 네. 티투스의 작전은 바로 이 내분 세력을 소탕하고 예루살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지 유대민족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요세푸스가 그린 그림과는 전혀 다른 거죠. 요세푸스의 기록이 지금까지 중요한 사료로 여겨졌는데 이렇게 그의 기록 자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정말 흥미롭네요. 저자는 여기서 시야를 더 넓혀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달과 손가락의 비유로 정리합니다. 한쪽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나사렛 예수처럼 기존의 낡은 틀을 깨고 창조적 상상력을 자극하며 새로운 문명 시대를 이야기한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달에 해당하는 인물들이죠. 반면 다른 한쪽에는 바리새파 랍비들이나 역사가 요세푸스처럼 방대한 지식은 있지만 낡은 텍스트적 사고에 갇혀 미래를 보지 못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 역사에 대해서는 백과사전 같은 지식을 가졌을지 몰라도 시대적 요구에 맞는 발상의 전환은 꿈도 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분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 자료는 로마사의 한 페이지를 통해 시대를 읽는 안목과 미래를 향한 비전이 한 문명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하는지를 역설하고 있는 셈이군요. 오늘은 로마 제국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순간들을 아주 새로운 시각에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한 천재의 죽음으로 좌절된 문명의 도약, 네로사 후의 극심한 혼란, 그리고 그 혼돈을 딛고 일어선 실용주의자 베스파시아누스의 이야기였죠. 네. 이 분석은 우리에게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사건, 즉 손가락에만 매몰될 것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흐르는 시대적 요구와 문명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달해 볼 것인가 하는 문제죠. 물론 요세푸스의 기록이 오늘날까지 중요한 사료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처럼 비판적으로 읽어볼 때 우리는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 점이 당신께서 이 자료들을 선택하신 이유일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매일같이 수많은 정보와 사건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역시 눈앞의 정치적 다툼이나 자극적인 사건 같은 손가락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할 더 큰 방향성, 우리 시대의 달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인상 깊었어요. 인류는 원시에서 문명으로, 빈곤에서 풍요로, 지상에서 우주로 나아가는 존재다. 인류의 상상력에는 끝이 없고 문명 또한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달, 즉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문명의 다음 장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